2020년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올해는 1년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다들 유난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서강대 영문학과 고 장영희 교수의 생전 마지막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들려드립니다. 장영희 교수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목발을 짚고 지냈고 지난 2009년 척추암으로 세상을 뜨셨는데요. 자신을 장애인이나 암 환자로만 보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 축복 같은 삶을 부여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생전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책은 월간 샘터에 연재한 원고 가운데 출연한 글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암 투병 중에도 작업을 계속해서 2009년 5월 8일 인쇄된 책이 나왔지만 의식이 없어 이 책을 보지 못하고 다음 날인 5월 9일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고 장영희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솔직한 경험들을 통해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고 죽을 듯 힘들어도 다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또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기적이 된다는 것을 솔직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녹여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긍정의 메시지로 모두에게 힘을 주는 문장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얼마 전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몇 년간 나에 대한 기사는 거의 암 환자 장영희, 투병하는 장영희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냥 인간 장영희, 문학선생 장영희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열심히 문학의 중요성, 신세대 대학생들의 경향 등등을 성의껏 말했다. 그런데 오늘 우송되어 온 잡지를 보니 기사 제목이 신체 장애로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였다. 천형 같은 삶. 그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심히 불쾌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가. 맞다. 나는 1급 신체장애인이고 암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신체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솔직히 난 늘 내 옆을 지키는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남들이 장애인 교수 운운할 때에야 아참 내가 장애인이었지 하고 새삼 깨닫는다. 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불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 능력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장애인 학교인 서울 명예학교 복도에는 윤석중 씨가 쓴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너머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속 평화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덜어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영어 속담에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라는 말이 있다. 누구의 삶에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다. 천형이라고 불리는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첫째, 나는 인간이다. 개나 소, 말, 바퀴벌레, 엉겅퀴, 지렁이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다. 지난주에 6살짜리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돈을 받고 아이들을 말에 태워주는 곳이 있었다. 67마리의 말이 어린아이 하나씩을 등에 태우고 줄지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말들의 목에 각기 평야, 질주, 번개, 무지개, 바람 등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표를 달고 직경 5미터나 될까 말까한 좁은 공간을 하루 종일 터벅터벅 돌고 있었다. 아, 그 초점 없고 슬픈 눈. 난 그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축복에 새삼 감격하고 감사했다. 둘째,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다. 좋은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은 늘 마음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을 만난 것을 난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난 대통령, 장관, 재벌 총수보다 선생이 훨씬 보람있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몸은 멀쩡하다 손 쳐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나무인에 남을 아프게 해놓고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적어도 기본적 지력과 양심을 타고났으니 그것도 이 시대의 천운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얼마 전 다시 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령과 사랑에 빠진 마리아가 그 무언가 좋은 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 난 심술꾸러기였고 내 청소년기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으니 내가 과거에 그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마리아의 논리로 따지면 나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전생에 난 그 무언가 좋은 일만 많이 한 천사였음에 틀림없다. 아참, 내가 누리는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책은 아무나 내는 줄 아나. 이렇게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 책을 낼 수 있고 간간히 날 알아보는 독자가 선생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었던 기막힌 축복이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천형은커녕 천혜의 삶이다. 괜찮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4대순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 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엇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날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미리 갚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미술 시간에 마분지에 창호지를 붙여 상자를 만드는 공작을 한 적이 있었다. 원래 손끝이 무딘 나는 마분지에 창호지를 붙이느라 온데다 풀범벅을 하고 있는데 짝은 선생님이 다가오시자 갑자기 말끔하게 창호지가 붙은 마분지를 책상 밑에서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미리 집에서 다 해왔어요. 이로 인해 내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거나 기억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짝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 미리라는 단어가 주는 평안함, 당당함, 우아함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천성적으로 무슨 일이든 미리 하는 법이 없다. 태어날 때조차 예정일보다 보름쯤 늦게 나왔다고 한다. 학교 다닐 때는 숙제는 을의 바로 전날 밤늦게 하는 것으로 알았고 무슨 시험이든 한 번도 미리 준비하는 일 없이 순전히 벼락 공부로 때웠다. 요새도 수업 준비를 미리 해두는 법은 없고 기껏해야 바로 전날 하거나 아니면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까지 책을 들고 들어간다. 원고도 이제껏 한 번도 마감에 맞춰 끝내본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 성적 제출을 할 때도 학적과에서 몇 번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슬슬 합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에 다급하게 하니 아슬아슬하게 마치고 나면 약간의 스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다. 그러니 내 삶은 미리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고 언제나 하루만 더, 아니 몇 시간만 더, 아니 한 시간만 더 라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순발력을 발휘해서 눈 깜짝할 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거나 까짓 잘 못하면 어때 하는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내내 불편하고 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일을 하고 나면 다음번엔 꼭 미리 해야지 다짐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 나의 고질적 미루기 신드롬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딴에는 마감일 전에 나름대로 시간을 더 갖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느덧 다급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오기가 아닌가 싶다. 시간이여 흘러가 봐라. 어디 내가 꿈쩍하나 보라지. 장령이도 오기가 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오기인 줄은 알지만 삶의 횡포에 주눅 들어 사느라 오기 부릴 데가 없으니 괜히 만만한 시간에게 오기 부리다 망하는 꼴이다. 지금 나는 아직 마감 일자가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미리 이 글을 쓰고 있다. 학교에서 주는 안식년을 맞아 곧 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써놓고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애 처음으로 마감일을 일주일이나 남기고 글을 쓰다 보니 마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다. 이렇게 미리 쓰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까지 든다. 그러니 미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셈이지만 얼마 전 나는 아무런 부지런함도 오기도 마감도 필요 없는 아주 특별한 미리를 보았다. 캐서린 하이드라는 작가의 실화를 각색한 미리 갚아요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에서다. 캐서린 하이드가 몰고 가던 트럭에 갑자기 불이 붙자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 2명이 도와주기 위해 뛰어온다. 하지만 당황한 하이드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두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꺼주었고
그녀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가버린 후였다. 결국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미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생각 끝에 그녀는 이제부터 은혜를 미리 갚기로 했다. 즉, 이미 입은 친절에 대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앞으로 살아가며 입을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미리 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기 시작하고 이를 내용으로 미리 갚아요라는 소설을 쓴다. 영화 속에서 이 소설을 읽은 한 소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학교 과제로 미리 갚아요 캠페인을 시작한다. 즉, 자신이 3명의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질 빚을 갚는 호의나 친절을 베풀고 그 3사람이 각기 또 다른 3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9사람이 되고 9사람이 27명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 미리 갚는 세상, 남보다 미리 친절하고 미리 도와주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갖고 소년이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나는 이제 곧 새로운 세계로 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남의 호의와 친절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이 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 어쩌면 미리 갚기 시작한 한 소년의 호의가 퍼지고 퍼져 내게까지 올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미리 갚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3사람, 3사람이 9사람으로 자꾸자꾸 퍼져서 미국까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친절과 사랑에 감명받아 나같이 미리와 인연 없는 사람도 미리 갚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도. 뼈만 추리면 산다. 모르긴 몰라도 글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두 번쯤 잡지나 신문으로부터 내게 힘이 된 말 또는 내 삶을 바꾼 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해준 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거나 새롭게 희망을 찾은 경험담은 독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살아가는데 귀감이 되는 좋은 말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제에 청탁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게 힘이 된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구태의연한 말로 듣거나 아예 흘려듣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난 애당초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기에 감전된 듯 아, 바로 이거다 하고 희망이 불끈 솟거나 삶의 의지를 되찾을 만큼 그렇게 깨어있는 인간 유형에 속하지 못한다. 그저 무심히 들으며 그냥 그런가 보다. 날 위로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럼에도 남이 다 갖고 있는 힘이 되는 말이 없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참고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한 보름 전에 어느 월간지에서 그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장애 관련 작은 잡지였는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거절하기가 무엇한 데다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기필코 나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써보겠다고 작정, 청탁을 수락했다. 그러고 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역시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혹시 저 말이 내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끝없이 자문해 보았지만 결국 답은 별로였다. 헌데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어떤 라디오 프로에서 청취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혹시 내게도 힘이 되는 말이 나올까 싶어 열심히 경청했다. 어떤 청취자는 신입사원 시절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려 했는데 난 너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넌 안 보이니? 라는 한 선배의 말에 다시 회사에 남을 용기를 얻었고 또 한 사람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움츠렸다가 뛰는 거야 라는 말이 너무 고맙고 힘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또 어떤 청취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후배가 사람이 되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자기 삶의 모토가 되었다고 했다.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좋은 충고지만 사실 나는 그 청취자의 인품에 더 감동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윗사람이 아닌 후배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불쾌하기는커녕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청취자는 이미 다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너나 사람이 되라고 쏘아붙이며 평생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중 제일 인상 깊은 것은 한 30대 청취자가 한 말이다. 말썽 부리고 방황하던 10대 때 어머니가 부르더니 단 한마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렸고 자기의 일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말이다. 지금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해만 끼치며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죽어버리라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버젓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충격요법으로 아들의 길을 찾아준 셈이다. 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들이지만 딱히 내게 힘이 되는 말이라고 명명할 만큼 힘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다른 주제의 글을 써서 잡지사에 주었고 그것이 바로 어제 일이다. 그런데 늘 뒷북치는 것이 내 인생 패턴인지라 나는 오늘에서야 이것에 대해서 쓸 걸 할 만한 말을 들었다. 바로 우리 어머니로부터다. 오후에 6살짜리 조카가 뜰에서 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동생 부부가 동시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는 허둥댔다. 동생은 아이를 꼭 껴안고 어쩔 줄 몰라 눈물을 글썽이고 동생 남편은 당황해서 연고 찾는다고 이리저리 서랍을 뒤지느라 분주했다. 그때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마라. 애들은 뼈만 추리면 산다. 뼈만 추리면 산다. 성품이 온화한 어머니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말씀이다 싶어 슬며시 웃음이 났지만 얼핏 그것이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연함과 용기, 당당함과 인내의 힘이자 바로 희망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껏 질곡의 삶을 꿋꿋하고 아름답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무언으로 일생 동안 내게 하신 말씀이었고 내가 성실하게 배운 은연중에 내게 힘이 된 한마디 말이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게 힘이 되는 말을 말하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절망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이 찾아와 힘들다고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예, 뼈만 추리면 살아라 하고.